어떻게 나올 것인가, 작년처럼 불수능이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구평의 난이도는 과연 어땠는가, 이런 부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한 70여일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에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애들한테는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부모님들이시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학원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컷 자체 보시는데요. 일단 요거 보시면 되죠. 9월입니다. EBS 예상 등급컷이고요. 한눈에 쫙 보이시죠? 화작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이 지금 이제 92로 예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올해 6평보다 난이도가 쉬웠고 작년 수능보다도 난이도가 쉬웠다 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고, 엄매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 수능에 84, 올해 6평에 84였는데 엄매 추정 87이니까 이번 9평의 난이도는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평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1구 수능 있어요. 1구 수능 있는데 보시면 6평 때 1등급이 91이었다가 9평 때 1등급이 97로 올라가는 순간 수능 때 1등급 것이 84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 자체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2022학년도 작년인데요. 6월 달에 화작 기준 90이었는데 9월 달에 화작 기준 100이 한 번 떴어요. 그랬을 때 수능이 85가 1등급이 되면서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두 번의 수능이 있었습니다.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수능 자체가 완전히 불수능이 되려면 9평의 등급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 9평의 등급은 92, 87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수능의 난이도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불수능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9평이 쉬웠지만 수능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쉽지는 않았다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래에 있는 표에서 수능 1등급 컷만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19 수능 84, 20 수능 91, 21 수능 88.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평가원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그냥 수능만 모아봤을 때 출제 기관이 생각하는 국어 1등급 컷을 90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도 90점에서 90점대 초반 정도의 1등급 컷을 목표로 출제를 할 것이고요. 실제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요. 9평이 공통 과목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9평보다 약간 어렵고 6평보다 약간 낮은 6평과 9평의 중간 난이도로 설정이 될 거고요. 하지만 9평에 비해서 되게 크게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예측하기로 문학에서 킬러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공통 과목에 대해서 대충 감이 좀 잡히시나요? 숫자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된 유불리가 있잖아요. 평가원에서 발행한 2023학년도 수능 시험 계획안이란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출제하겠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 수능에 비춰봤더니 6평의 화작과 엄매의 점수 차이가 4점이었고 9평에도 화작과 엄매의 점수 차이가 4점이었는데 수능에선 1점 차이로 줄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올해도 6평에선 4점 차이고요. 1등급 기준에선 5점 차이로 보이시지만 그 밑에는 4점 차이인 거죠. 작년에 있던 패턴이랑 되게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정확하게 1점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화작과 엄매가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한 2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평가원이 노력할 거다. 따라서 화작 선택자들은요. 긴장 바짝 해야 돼요. 작년 수능 화작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작년 수능 혹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난이도로도 출제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엄매 선택자들은 쭉 나와 있었던 작년 6평, 작년 9평, 작년 수능 뭐 이런 식으로 쭉 갔던 것 중에서 작년 9평을 제외한
작년 수능이라든가 작년 6평 정도의 수준 혹은 올해 6평이라든가 올해 9평 정도의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랑 이해가 좀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좀 빼고요.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만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작년에 진짜 처음으로 선택 시험을 접한 데다가 국어 자체가 어렵다라는 걸 몸으로 체감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공포감이 좀 있어요. 공포감이 좀 있으니까 지문을 읽다가 독서 영역의 경우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위축됩니다. 이게 위축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위축이 되면 보는 시야 자체가 좁아져요.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팍 수그러들면서 막 글자 하나씩만 봅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읽기 속도가 떨어지고 정답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를 좀 연습을 시켜내면 1번에 보시면 세트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문과 그 지문에 딸린 문제 하나의 세트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중간에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편안하게 넘겨가면서 맥락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트별로 자신의 어떤 문제풀이의 어떤 시간 자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정답률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게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1번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이제 넓게 바라보는 연습들 하면 되는 거고 2번에서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자라고 써놨지만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하나하나씩 또 다시 다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화를 하면 될 것 같고 문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문학은 9평 문학보다 2문제 정도 어려워질 거다. 근데 9평 문학에서 2문제 정도 더 어려워진 시험이 올해 6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험생들한테는. 하지만 문학도 시간에 제한이 있고 선지를 읽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선지 분석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문학도 전반적인 선지가 조금씩 복잡해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선지 판단 능력 자체에 잘 좀 기르는 게 집중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지금 시기에 학생들이 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9월입니다. 저희 지금 코나투스에서는 뭘 나가고 있냐면요.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고요. 작년 수능 기준 연계율이 제일 높았던 EBS 연계 교재고 직접 연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 완성 하나하나씩 분석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기출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기출로 들어서서 지금 벌써 작년 기출문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는 올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되게 분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한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학기 들어가면요. 연계될 만한 작품 저희가 국어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선별해가지고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또 이제 적중률 자체가 높았던 지문들 엄선해서 수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가장 좋은 구성과 가장 수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세트를 엄선해서 한 3회분 정도는 80분 전체로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 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EBS의 연계 작품 정리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고난도와 비연계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은요. 유형과 개념으로 딱 나눌 겁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 유형들 정리해주고 그거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해줘서 그냥 문제풀이만 많이 하는 게 아닌 유형을 알고 개념을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올해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윤형권입니다. 올해 구평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면 안 내려가. 스크롤이 안 내려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올해 구평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하고 올해 유평하고 굉장히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의 좀 특징이 좀 나왔는데요. 공통 과목의 객관식 4점 문항들, 킬러, 준킬러를 제외한 일반적인 4점 문항들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확통 선택자들 학생들이 당연히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초반부의 4점짜리 문제에서 덜커덕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 난 이걸 맞춰야 돼.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지다 보니까 뒤편에 쉬운 문항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거기서 다 소모해서 오히려 쉬운 문항들 다 대거 틀렸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점수가 좀 저조한 편으로 나왔고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아무래도 수학 공부량이 확통 선택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굉장히 평이하게 느껴서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게 올해 구평의 좀 경향이었고요. 통합수능 이제 두 번째 해죠. 그래서 수능이 출제 그 평가원에서는 아무래도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좀 적게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첫 해에서는 미적분 선택자들이 표점이 한 5점 정도 높아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걸 좀 조정을 하려고 선택 과목은 좀 쉽게, 그래서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공통문항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올해 구평이었죠. 계속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확통 선택자들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문항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은 올해 이제 구평에서 나온 것처럼 지수로그 함수나 도형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미적 선택자들은 오히려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게 미적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을 대비해서 아마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 부분의 공부 학습량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 과목보다도 선택 과목은 계속 평이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준킬러나 킬러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요즘은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공략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요. 그러다 보면 변별력은 아무래도 구평에서 색깔을 띄운 것처럼 공통문항의 평이한 4점짜리의 난이도를 높일 거다. 그걸 좀 초점을 맞추시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확통 선택자들의 수학 학습량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코나투스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3학기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그냥 비율,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선택 과목별 비율이고요. 작년보다 올해 아무래도 미적분 선택자들이 늘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의 표점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대거 좀 늘었어요. 미적분 선택자들이.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비를 할 거냐 이건데, 자, 2학기 저희 커리큘럼은 일단 주된 교재는 수능 완성. 아직까지 수학은 연계 교재로 EBS 교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수능 완성을 주로 주 교재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우리가 1학기 때 개념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워크북 형태로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를 좀 거치면 아무래도 내가 1학기 때 다져놨던 개념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3학기 때 이제 보시면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한 파이널 프리 훈련이라고 해서 저희 3학기 교재 자체가 모의고사 보듯이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한 번 보는 효과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시간 재서 풀어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고 수업 시간에 그 해설 풀이를 하죠. 근데 그런 게 보통 15회에서 한 20회 분량 정도를 연습시켜요.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전 감각이라든지 혹은 뭐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힙니다. 그래서 3학기를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성적이 대고 향상이 돼요. 그 과정이 저희 3학기 과정이고요. 물론 수준별로 필요한 학생들은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을 집중 연습하는 반들도 있고, 말 그대로 파이널 프리 훈련 아니면 뭐 여기는 없지만 시간 관리하는 연습. 올해 구평처럼 초반에 시간 관리를 못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시킬 겁니다. 저희가 3학기 때. 그래서 3학기를 지나서 이제 수능을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최선의 효과가 나오게끔 저희는 커리큘럼을 짜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올해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여기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확통 선택자들은 일단 쉬운 정도, 어삼시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 난이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올해 부평 경향에 맞춰서 공통 과목에 좀 약간 쉬운 4점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니 그거에 맞춰서 뭐 준킬러, 킬러 문항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수원수투 학습에 수학학습 시장에 50% 이상을 배정해라. 즉 마무리되면 확통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매달리거나 미적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 30번, 29번 맞추려고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부평을 보고 참고하고 출제 경향을 예상을 하면 선택 과목보다도 오히려 공통 과목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그쪽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고득점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내용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칠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믿고 여러분들 자녀를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불 끄고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김세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설명회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9월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집에 화면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화면 내용하고 자료집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안내를 좀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시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지난해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응시 인원에 대한 것.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렀는지 그 결과는 성적표가 나올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서 접수했을 상황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상단에 있는 표처럼 비율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 등 검정고시를 포함한 이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했는데 작년보단 적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8월 말 9월 초에 뉴스로 많이 접했던 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될 2만여 명이 원서를 내놓고 주사만 맞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그걸 고려해서 비율은 좀 다르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이유는 문이과 교차 지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로 갔는데 대학을 적응하기 힘들다.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겠다. 이 비율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하단의 선택 과목에 대한 추이는 고정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국어 언매와 화작, 그 다음에 수학 미적과 확통 봤을 때 문과 이과의 성향이 뚜렷한데 먼저 수학의 경우는 문과는 확통 쪽으로, 그 다음 이과는 미적 쪽으로 쏠림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분위의 유불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어의 경우에는 언매가 이과 쪽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낮게 나오는 문과 쪽으로 간 학생들이 화작 쪽을 좀 많이 선택하고 있고, 이과는 조금 나눠지는데 표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내보면 약간 상위권 그룹이 많이 속해 있다라는 것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과목별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내용보다는 점수 구조의 유불리만 가지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상단에 있는 표는 무엇이냐면 거기 오른쪽에 추정 등급과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틀렸느냐,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틀렸느냐를 보는 건데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30%대라고 써놨는데 20% 중후반부터 30%대의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 정도라는 것은 많이 틀렸다는 건데요. 그걸 주로 어디서 틀렸냐 봤더니 공통문항에서 대부분 틀리고 언매 선택자는, 그 다음 선택문항 언매에서 하나 정도 틀렸더라. 그렇게 되면 89점으로 1등급. 그 다음 화작의 경우에는 공통문항에서 한 문제 틀리고 그 앞에 또 두 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언매 선택자들이 안 틀리는 요 두 문제를 미리 틀려버렸죠. 네, 그 고려해서 세 문항 정도를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수대를 봤더니 92점인데도 2등급대가 추정이 되더라 지금 현재.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 및 향후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꽤 날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를 위로 올렸을 때인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공통 문항이 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변별력을 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킬러, 준킬러라고 불러지는 문제들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많이 틀리는 상위 5개를 꼽아라라고 하면 전부 다 독서이거나 한 문제 정도가 문학이 끼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게 5문제를 만약에 다 틀렸다라고 하면 87점으로 언매 선택자의 경우에는 이게 딱 2등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킬러, 준킬러를 막 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름 이후로 그런 경우가 많고 지금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볼 텐데 저는 그냥 과목 선생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점수를 얻어가지고 대학을 가기 유리한 고지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3등급이 지금 현재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성적대들, 4등급, 5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잘해야 2등급인데 이 2등급도 쉽지 않고 3이라도 잘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 소위 그러한 킬러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5개 중에서 서너 개를 놓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맞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대의 분포는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문제에 집착하면서 독서 영역을 모두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죠. 근데 3등급, 4등급 대에 머물러 있을 학생들은 좀 더 쉬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성취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언매나 화작에서 틀리면 안 되죠. 틀릴 수도 있는데 최소화하자. 그 다음 독서 영역에서 해당 지문의 3번 문제가 결국은 어려울 텐데 어쩌다가 2번도 있고요. 근데 그 3번 문제를 버리면 시간이 남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차피 1, 2등급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걸 버리고 가서 안전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추는 게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프린트 내용을 보시고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보시는 거고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확통 선택자, 미적 선택자, 기하 선택자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는 공통이 수원수투고 확통, 미적, 기하잖아요. 봤을 때 5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수원수투, 그 다음 선택 과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른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선택이나 공통에 그리고 각 교과목 1, 2, 확통 또는 미적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대부분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전부 다 4점짜리면 20점을 버리는 거거든요. 20점을 버렸을 때 미적 선택자만 하더라도 이 20점을 버려도 2등급이 나와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킬러와 준킬러에 너무 목매이다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앞에서 한 개 더 틀려버리면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해서 학습을 하는데 몇 마디 조언을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요거는 지난 6월에 보여드렸던 건데 표를 잠깐 추가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과 시험을 본 학생들은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과에서 이과로는 선택 보통은 사탐, 확통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했을 때 경희대의 경우에 문과의 대표적인 학과들, 사학과만 하더라도 미적 선택자가 15% 정도가 침범을 했다. 애매한 의상학과는 많이. 그 다음 상경 계열인데 빅데이터 응용학처럼 이과 색채가 강한 학과는 대부분이 침범당한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려고 했던 한의예과도 이과에게 다 침범당하더라. 그래서 대학 공식 발표 자료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에 각 입학처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일부 대학만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표가 이제 추가돼서 말씀드린 건데 미적 기하 응시자가 문과로 교차 지원한 비율이에요. 봤을 때 서강대는 수년 전부터 통합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문이과에 구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시립대, 인하대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과가 문과로 넘어가게 되면 점수 구조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이과 시험과 문과 시험이 따로 있어서. 근데 지금은 통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넘어와서 지원 및 합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상위권 그룹 중에서 성균관대는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뒤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우리가 상위권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라고 봤을 때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게 되면 과탐을 사탐 점수로 대체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점수 구조상 그렇게 손해를 보는 대학이 한 2개 대학 있고 나머지는 유리합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그 부분은 뒤이어서 따로 설명을 할 테고 교차 지원이 대세였다 작년에. 그래서 성대, 이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인데 6월에도 보여드렸던 표이긴 합니다. 작년 수능 결과를 가지고 사탐과 과탐으로 구분을 해서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의 분포를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재작년과 달리 작년부터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환산 점수 계산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서울대에서 과탐만 잘 본 애들이 국어 수학은 조금 못 보고 얘들이 문과로 전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G2, G1 선택은 안 되는데 G2와
생원 선택자다라고 하면 72에 77 이걸 가지고 환산 점수에 넣습니다. 계산식에다가. 그런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윤사와 사문을 선택해야만 최고점으로 68, 68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불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중상위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이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대학별로. 그래서 대체로 백분위 점수에 준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별로 환산해서 이걸 가지고 계산에 넣어요. 그런데 같은 백분위 97이라 하더라도 과탐을 봤을 때는 66.6이 나오면 사탐의 경우에는 65.3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탐이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점수 구조상으로 요 작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2등급에서 약간 상회하는 91 백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은 과탐이 훨씬 유리했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사탐 쪽에서 역전당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그룹에서는 과탐 선택자가 과탐을 잘 보면 넘어갔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단 사과탐에서 이과 대학은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25에서 30%가 되니까. 근데 문과 대학에서는 15%에서 20%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사과탐도 교차 지원할 때 유불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더라.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한다면 과탐은 한 두어 문제 정도? 두세 문제? 근데 사탐은 점수 구조를 아까 봐서도 알겠지만 한두 문제예요. 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동점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과탐에서 2등급 혹은 3등급 아니면 3등급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야만 수시 최저라도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 킬러 문제 두 문제에 매달려 봤자 본인이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앞에 있는 거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과탐에서.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고3이 보통은 그 해에 정시에서 혹은 수능에서 실패할 때 점수를 보게 되면 다른 과목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과탐을 자신만만히 여겼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어서 사과탐 때문에 망쳐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올해 공부를 하면서 고3에 비해서는 사과탐이 탄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점수를 잘 얻어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과에 혹은 문과에 중상위를 하더라도 사과탐을 실질적으로 고3 때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적다. 그나마 문과는 고3 때 생윤, 사문을 내신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가 된 경우도 있어요. 밀도가 높진 않지만. 근데 이과는 대부분 투과목이에요. 혹은 뭐 과학사, 생활과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하면 7월 달까지는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6월 성적에서 재수생이 과탐을 잘 봤다 라고 해가지고 맘 놓고 있으면 안 된다. 9월도 결국에는 한 달 방학 때 공부한 고3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비교된 거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요. 지난해 이제 연말 즈음에 정시에 대한 가벼운 배치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6월에도 일단은 제가 정시 결과 분석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표를 그대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렌지빛은 밑에 쫓아가 보시면 이과예요. 이과 배치표. 그 다음 하얀색은 문과 배치표예요. 각 대학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를 가지고 지원 라인을 잡을 때 이과가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니까 이과 배치 점수는 좀 올려놓고 문과 배치 점수는 좀 내려서 상위권에서 중상위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많이 벌어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공식화돼 버렸죠. 그래서 웬만한 이과생의 경우에는 안 되면 문과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수시 원서 준비하다가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혹은 이화여대 보시면 알겠지만 학과가 없죠. 계열 모집, 단과대학 모집으로 바꿔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좋은 학과와 낮은 학과가 단과대학이 있는데 좋은 학과와 낮은 학과를 퉁쳐버려요. 그러면 좋은 학과 대비가 아니라 중간 정도에 있었던 학과의 평균 점수가 그 단과대학의 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꼴찌 커트라인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이에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계속 그래왔고 중대, 이대가 대표적인데 꼬리가 짧아요. 꼬리가 짧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한 건대 정도 갈 성적 가지고 하면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뭔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위에 고만고만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왜?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 소신 지원 해봤자 떨어질 점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도 조만간 학과 편제가 아니라 계열 편제로 바꾸려고 해요. 그때까지 공부를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방식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작년 결과를 고려해서 실제로는 좁아졌어요. 왜? 이과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에는 좀 전의 표가 있고 이 표는 이제 그 새로운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뭐랄까 작년의 입시 결과를 반영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거는 어차피 원서 쓸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 라인이냐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탐은 평균 100분위로, 과탐도 그리고 국어, 수학 100분위 해서 3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라인을 이게 대략적으로 잡아보시는데 세부적인 거 보실 필요 없이 꼴찌 2등급일 때 어느 정도나 갈 수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꼴찌 3등급이면 여기 있는 대학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2등급 때가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만 흔히 이야기하는 15개, 16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또 보셔도 돼요. 자, 예시로인데 제가 이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점수 계산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화면만 보세요. 숫자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학생의 대충 성적을 보십시오. 3, 2, 2, 3, 3 정도 되는 아마 이제 재정반에 있는 보통의 학생 성적대, 보통이라면 좀 그럴까요? 어찌됐건 그 정도 학생의 성적대를 가지고 한번 예시로 봤습니다. 작년에 이 성적표를 받았다면 인 거예요. 100분위를 놓고 보게 되면 260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치표랑 좀 비교를 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배치표는 그냥 가능은 하지만 실제 원서 쓸 때는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건국대가 대략 한 693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건대, 국문, 사학, 지리 중에서 그래도 국문 쪽이 약간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숫자는 70% 컷, 하단에 있는 숫자는 100% 컷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시 원서를 꼼꼼하게 보셨다면 70% 컷과 100% 컷이 있으면 대부분의 배치 기관은 70%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100%를 알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하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건대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부산대는 남아돌아요. 점수가 남아돕니다. 근데 경희대를 쓰려고 했더니 경희대 서울 캠퍼스, 국제 캠 말고 서울 캠퍼스는 한없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역과 위치 그리고 대학을 따지니까 어느 특정한 구간에 딱 놓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냥 걸쳐버리니까 원서를 건대 기준으로 내외로 쓸 수밖에 없죠. 이게 대략 한 260 초반대의 문과생입니다. 자, 이과생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00분위가 수학의 원점수는 똑같은데 100분위가 92로 점수가 약간 높게 나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과탐을 약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점 정도 100분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유리하게 나왔는데, 자, 이 친구의 경우에 건대를 쓰니까 기계화학, 자, 기계공학은 상위 공대잖아요. 화학이면 자연대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지만 그래도 화학하는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여기는 안 돼요, 꼴찌 성적에도. 그래서 배치표에다가 작년에 넣어보면 너 이거 절대 안 돼, 무조건 떨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최하위 학과, 산림 계열의 학과가, 산림학과가 있어요. 여기는 점수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딜 써야 될까? 건설 계열을 써야 될까? 건설 토목 계열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안정하게 써야 될까? 고민하는데 경북대나 혹은 부산대 가면 모든 공대 이공 계열은 다 가요. 그러니까 얘가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지방학생이면 경북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학생이라면 여기를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외대 원서를 넣어보니 외대에 뭐 EICC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학계, 두세 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탑 3 정도의 학과가 되고 4, 5 정도 학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서울 외대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대를 써도 학과가 약간 애매한 학과니까 이걸 가지고 갈아타버리면 외대의 상위 학과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불리가 생기는데,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 백날 돌려봐야 대학 색깔은 안 변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구간이 딱 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대와 중대 때문이에요. 위에는 성대가 있고. 그래서 중간이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를 좀 뛰어넘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점수가 높으면 선택지가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방금 이제 지방대 이야기도 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서 같은 걸 지도하다 보면 수도권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일단은 우선하는 게 뭐냐면 통합권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천안권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상 대학 다니려고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근데 어찌됐건 통합권에 있느냐를 따지기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점수가 원체 높아요. 거기에 마지노선 정도 되는 격이 경기, 명지, 그 아래에 있는 수원대 정도가 돼요. 수원대 정도는 일부 학생들이 용인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잖아. 가끔 부실대학으로 뉴스를 타도 괜찮잖아.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 대학을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도시도 작은 안양대, 가깝긴 하지만 안양대, 용인대, 강남대 이런 대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원대 정도의 성적이 나오면 물론 여기서는 머물 겁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충남북, 전북 이른바 국립대학의 학과가 한 중간에서 중하위 정도도 가능해지는 점수대가 나오거든요. 게다가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학생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잘 찾아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특히 남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참고하실 때는 취업을 할 때 그냥 일단 꼽아보는 게 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기관에 일단 지난 정부와 이 정부의 방향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최소한 33% 이상 지역대학에서 선발하도록 지역 할당 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북권에서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할당 인재 전형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북대학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남대를 가면 그쵸, 비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카이스트 애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시되 그 다음에 취업률 자료가 있는데 여기 취업 잘 돼요? 물론 이제 아름아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취업률을 따져보면 그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거 한참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특정 대학 전공의 취업률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하고 대학 알림이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럼 메인 창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특정 대학의 공시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 검색에서 쭉 찾아보시는데 그 중에서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런 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로 탁 띄워집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에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졸업생이 몇 명이었는데 남녀 몇 명, 그 다음 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다음 중도 이탈한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그 다음 건강보험 DB, 그러니까 정규직이겠네요. 그래서 건강보험 DB랑 연계한 취업 인원이 나옵니다. 율도 나와요. 그걸 가지고 보시면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괜찮은 학과라고 봤는데 한 40%대밖에 안 되는 취업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8, 90%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수시 원서 쓸 때 전공에 대한 뭐 약간 뭐 이제 대학 소개도 보고 할 텐데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보셔도 괜찮겠다. 대학 알림이에 가서 취업률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학과의 점수가 택도 없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 정도의 성적이 만들어졌을 때 애매한 경우에는 여기서 막 찾아가지고 막 은행 같은 신한대학이라든가 막 이런 데 가지 말고 상대적으로 지역 거점 대학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운빨이라도 한번 기대해 볼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니 뭐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정시 때 말씀을 드리고, 정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발표된 20학년도가 최고이긴 한데 비공식적으로는 자료가 많아요. 일단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왜 자제분들이 대학을 못 갔느냐, 수능 정시 막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다. 졸업생이 검정고시생을 포함해도 27, 8%밖에 안 돼요. 근데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야죠. 올해는 우리가 먹어주자. 그래서 고3 애들이 수능 정시 이야기하는 거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기운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연고만 놓고 보게 되면 졸업생이 27, 8%밖에 안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면 서울대의 경우에는 대략 한 60%가 조금 안 되고, 연대의 경우에는 상회하고 있고 고대의 경우에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80일 정도 남았을까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취를 이뤄내도록 하자. 수시 원서 쓸 때 일단은 확인해야 될 거, 수시는 이제 대부분 논술일 가능성이 있는데 교과나 종합전형 써봐야 코나투스 안에서도 만에 한 15% 될까 말까입니다. 쓰긴 써도 의미가 별로 없이 쓰는 경우가 많죠. 어찌됐건 논술고사 일정을 일단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세부 시간표까지 나와요. 혹시라도 아직 검토를 못한 경우라면 입학처 홈페이지라든가 찾아보면 세부 시간표도 나옵니다. 면접도 시간표가 나와요 이미.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 그 다음에 논술고사 그 시간대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혹시라도 일정이 겹치면 학과로도 옮겨가지고 양쪽 시험을 볼지 이걸 판단하실 때 고사 일정을 한번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중요한 건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시 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추석 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올해는 유독 최근 들어서 가장 수시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번 주에 9월 모의고사를 봤어야 되는데 일주일 앞당겨 버렸고 추석까지 끼어 있으니까. 먼저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실 텐데 공개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점검하실 거, 이게 내가 적정, 안정, 상향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 보시면 전형 방법을 대학에서 바꾸는 경우가 생겨나요. 서류, 막 경희대, 건대, 고대, 이대 막 해서 교과 100%가 아니라 거기에 서류나 면접을 끼워 넣어요. 교과 전형인데 서류나 면접을 끼워 넣으면 평균 점수를 알려준 거 대비했을 때 위아래로 폭이, 편차가 엄청 커집니다. 그럼 그 편차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학생부가 자신 있으면 교과 전형에서 서류에 자신 있으면 점수가 딸려도 지원을 해볼 만하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올해도 일부 대학이 줄여놨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종을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내년부터 할 거를 미리 연습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에서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볼 때는 나는 자기소개서에 강할까 나는 면접에 강할까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면접형, 수능 후에 면접에 있는 걸 가지고 써놓고 보험성으로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류형이라면 그냥 수능 결과와 관계없이 합불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학별 고사 일정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예를 들어서 논술도 연대 논술, 홍대 논술을 응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의 변화. 특히 작년에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떨어졌고요. 이과는 높아졌어요. 일부 대학은 이거를 보정을 했습니다. 혹은 일부 대학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다면 수능 최저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대학은 낮춰버렸어요. 낮춰버리게 되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당연히 입결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강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에 쓸 수가 없지만 참고로 그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올려놔 버렸어요. 그럼 입결이 떨어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증감도 꽤 많은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당연히 줄면 결국은 경쟁률도 같이 줄 수 있겠지만 입결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경쟁률 추이도 한 3개년 정도의 흐름은 봐주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입시 결과를 볼 때 작년 결과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더니 작년에 A 대학에 딱 봤더니 중상위 학과가 이상하게 커트라인이 낮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볼까요, 그거를? 남들도 보겠죠. 특히나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은 거기를 더 유심히 보겠죠. 어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인데 점수가 이렇게 낮아? 0.5등급, 1등급이 남네? 폭발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2, 3년치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교과 전형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서영고를 보라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루트가 있는데 학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직유는 일반고를 위한 루트인 거고 서울대 종합은 자사 특목고를 위한 루트잖아요. 정시는 혼전이고요. 일반고가 71%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연대 논술, 자, 유의해야 될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 논술을 10월에 봐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도전할 수 있겠죠. 문과든 이과든. 일반고 비율 40%가 채 안 되죠. 반토막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느냐? 자공도 있지만 자사, 영재, 과, 외국제고인데 여기서 특히 얘네들의 비율이 높은 거는 왜 그럴까요? 5명 뽑는 치의학과를 위해서? 약대를 위해서? 인원도 없어요. 왜 볼까요? 영과고의 중하위권, 수능 보기 너무 어려운 학생들, 그런데 수학과학은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 응시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대 논술 합격생을 보게 되면 고교 순으로 보면 영과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상위 학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 재수생입니다. 고3과 재수생. 고3이 사실은 고3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해보지 못한 채 원서만 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 배불려 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1년 동안 준비했다면 그걸 고려해서 루트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루트 중에 교과 위주 전형 보시면 저기 붉은색으로 대학명이 보이는 곳은 재수생 이상이 원서를 낼 수 있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제목 추천 전형이죠. 혹시라도 성적대에서 대략 2점 중후반에서 1점 중반 정도까지, 2점 중후반에서 1점 중반대까지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시로 약간 불안함이 있다라고 할 때
놓쳤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작년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추천서가 남았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라.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은 대학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대학 제공 일제가 저마다 달랐는데 이번에는 원서 마감 직후예요. 여유가 있어요. 이번 주 초까지는 고3들 누구한테 줄까를 학교에서 제공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점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에 받은 성적표 가지고 작년에 알고 있던 점수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대와 고대의 진로 선택 과목의 방식이 다르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B가 있으면 치명적이에요. 6등급, 8등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얘기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아실 수가 없으니까 뭐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진학사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도 되는데 그게 싫으시다라고 하면 약간 귀찮긴 하지만 대학 알림이에 가서 교과 성적을 활용해야 되는 학생, 학종은 필요 없고요. 교과 전형을 이용해야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알림이에 가서 로그인 정보 만든 다음에 성적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적을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면 해줄수록 정확한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산출할 때 작년 점수로는 얼마이고 올해 점수로는 얼마이다. 그리고 작년이었다면 합불 어떻게 됐을지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하셔라. 교과 전형은 쭉 보시면 입결을 쭉 보시다가 그냥 제가 대학별로 나열해놨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동국대를 보세요. 막대기가 엄청 길죠. 왜 그러냐면 얘는 교과 전형인데 학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류 비율이 워낙 크고 학종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프랑스어 할까? 프랑스어 할까? 우리 아이도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데 라고 해서 원서를 내볼까? 했을 때 그거 한두 학기 듣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수행평가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막 3등급 대 3.5등급이 합격하는 이유는 외고 애들. 근데 외고가 명도외고, 대원외고 이런 애들이니까 아니죠. 지방에도 외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의하셔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면 매우 짧아지는 거고 수능 최저가 강화됐으면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같이 수능 최저가 달라졌다. 혹은 서강대처럼 수능 최저가 달라졌다. 그래서 얘네 둘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다 책자에 있으니까 전북대 예를 든 겁니다. 최저 보시면 한 4등급 2개만 나오면 돼요. 근데 내신 보시면 쭉 이거는 5등에서 7등 선이에요. 그리고 강원대 같은 데 작년 거 열어보시면 100등도 나오고 5등 7등에다가 10명 기준 10등 성적도 알려주거든요. 7등급이 합격했다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안불안한 경우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약대 이런 거 보고 원서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 이미 지역 인재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1.8대 이런 거는 최저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능 잘 나오는 2등급 대들이 막 덤벼요. 그러면 1점 후반대도 덤비겠죠. 커트라인 올라갑니다. 의대 예를 든 거니까 나도. 자, 학종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올해 트렌드,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기부의 내용 18페이지, 20페이지 내용을 다 분석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그렇고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대학의 사정관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대학의 그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편성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은 무슨 과목을 이수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입학처에 혹은 입학사정관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한 꼭지는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 이수 적합도를 봅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과목을 배웠느냐? 그래서 1학년 때는 어차피 다 공통이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쭉 봤더니 물화생하고 수학, 수투, 확통까지도 다 했네?
그래서 특정 대학은 확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도 보기도 해요. 이과인데도.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까지도 했고 보는데 일부는 단위수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미적분이 어떤 고등학교는 3단위가 되어 있어요. 주 3시간. 근데 미적분이 4단위로 되어 있으면 주 4시간. 양도 많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3시간짜리 수업이었냐 4시간짜리 수업이었냐. 그럼 4시간짜리 수업에서 2등급과 3시간짜리에서의 2등급, 4시간짜리에서 90점과 이 2시간짜리 90점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100명 단위에서 2등급이냐 300명 단위에서 2등급이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분은 정성평가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 뭘 보시냐면 교과목의 이수 체계라도 보셔야 됩니다. 얘가 공학계열을 얘는 화공신 소재를 쓰는 애인데 수학 다 들었고요. 기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물화 투를 배웠어요. 공대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보셔라. 왜 그러냐면 수능 성적이 좀 올랐다고 작년에 썼던 학종보다는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올리던가 학과를 올리려고. 작년에는 보건계열을 썼는데 이번에는 생명계열을 쓰면 안 될까? 했을 때 정말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한번 보셔라.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문과는 상대적으로 옅은데 이과는 과탐2를 가지고 무슨 과목을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2단위짜리 과탐2하고 3단위짜리하고 과탐2하고 2단위짜리 고급 수학, 고급 물리 들은 거하고 3단위짜리 고급 수학, 고급 물리 들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급 들어가 있는 일부 고등학교 애들이 있을 거예요. 단위수 얘가 해봐야 얼마나 했을까? 물론 하면 더 낫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탐2를 응시한 학생들이 들었던 학생들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합격률이 좀 더 높게 나오더라. 수상 경력은 이미 결정됐었잖아요. 한 학기당.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인데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등급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점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수상은 이런 식으로 수학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 그러면 이걸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원서를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얘의 경우에는 뭔가 특징이 없어. 얘는 다 수학 쪽이긴 했지만 과학도 있지만 얘는 뭐 모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밖에 못 보여주는데 다양성을 보여주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보여줄 때. 그래서 실제로 대학 평가에서 각 전공별로 우수한 수상 경력을 봤던 거예요. 얘는 이제 전공 적합성과 주도성 이렇게 봤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약에 조금의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세특을 한번 읽어보셔라. 우리 학교 세특이 좋았다, 나빴다 라는 걸 평가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세특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탕류를 읽고 주제의식을 깊이 이해함. 뭔가 보고서를 썼겠죠. 근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부가 1등급도 일부 그렇고 2등급, 3등급 수행과제로 뭘 했냐, 발표과제로 뭘 했냐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표 혹은 수행과제에서 그 주제를 얼마만큼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잘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나오면 좋은 세특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아이 게 아니라 옆집에 또순이 엄마다라고 생각하시고 걔 학생부 한번 볼까? 이렇게 꼬집어서 보세요. 뭘 했는데 너? 이거 수학 혹은 사회 과제물 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읽히면 생기부 매우 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물리예요. 기본 개념 잘 이해하고 있대요. 영화 봤대요. 양자세계. 이거는 대학생들도 양자과 하면 어려워요. 해서 조사를 했대요. 발표해가지고 호응을 얻었대요. 이렇게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호응을 얻는지, 영화를 보고 재미있게 물리를 소개했는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뭘 했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읽고 보고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했어요. 그거를 조금만 보시면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만 보고 학종을 썼는지 그야말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고 학종을 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흰색으로 가려져 있던 학생이 있으면 내신 등급으로 보여지는 평균 대비 0.5 이상 내가 높을 때 원서를 써야 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2, 3등급이라면. 근데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0.5 아니라 1등급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일반고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단 열에 하나 보일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종이 내신 전형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상위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균 등급이 2.5다라고 하면 혹은 70% 컷이 2.5다라고 하면 자사고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거보다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고는 일단은 내신과 교과 세트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위 대학의 일반고 비율이 낮으니까 발표된 내신 등급을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고는 50% 컷 이내에 들어갔는지, 대학 알림이 보시면 50% 컷, 70% 컷 다 나옵니다. 혹은 자사고다 나. 그럼 70% 컷하고 비교해도 돼요. 근데 이게 교과 세특이 변별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 곳이 이제 대학 알림이 다 모아놨는데 대학별로 입학처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얘입니다. 얘. 경북대 사라인데 경북대가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아주 상세한 자료 중에도 일부예요. 50%, 70%, 85%까지 컷까지 보여주는데 이건 점수고, 그 앞에를 보시면 이 대학의 학종은 최저가 있어요. 물론 교과 논술 다 있지만 일부 대학은 이런 거 보여줍니다. 여기서 봤을 때 쭉 갔는데 최저 통과 인원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을 준 건 고마운데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진짜 경쟁률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진짜 경쟁률이 뭐냐? 미디어 학과를 보세요. 4명 모집입니다. 근데 추가 합격을 얼마나 시켰냐면 6명이에요. 그럼 10명 합격했죠. 따라서 3.3대 1이에요. 8.3대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리학과를 보세요. 6명 모집인데 12명을 더 합격을 시켰어요. 그럼 18명 합격했죠. 최저 통과 인원이 18명이에요. 얘는 학생부가 좋든 나쁘든 정말로 얘는 택도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수능만 마치면 다 가는 그런 학과 전형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라도 애매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 애매한 경우 대학교 입학처,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이게 확신이 있는지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입시 결과를 찾아보세요. 요거는 그냥 생기부 평가니까 놔두겠습니다. 요것도 6월에 안내 드렸는데 대학마다 논술의 유형이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자, 어떤 문과 학생이 이렇게 원서를 쓰려고 해요. 날짜를 잘 배열했습니다. 금, 토, 일, 토, 일, 일. 논술도 대비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얘는 나름대로 대학 서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종대부터 중앙대까지 6개 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자, 이게 나는 세종대가 적정 내지는 보험성 지원이야. 중앙대는 상향이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세종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중앙대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 경우 논신이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아직도 논술이 애매한데 대학 서열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6개를 가지고 쓰고 싶은 학과만 썼다. 안 돼요. 이거를 유의하셔라. 그러면 중상 정도. 6개 중에서 한 4번째, 5번째 정도는 혹은 첫 번째 거는 학과를 비틀어요. 아래쪽 학과. 어차피 나 정시를 여기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대학 타이틀만 본다면.
그 다음 경영인데 지금쯤이면 알겠죠? 여기에서 숭실, 건국, 동국은 수리 논술 유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수리 논술 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술을 지금 현재 최소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되죠. 대학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막바지 지금 현재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10월까지? 그것도 보셔야 된다. 이과입니다. 이과도 페이지가 있으니까 예시만 볼게요. 얘는 수능 전 연대까지 하겠대요. 서성 그 다음에 잘 나오면 난 약대까지 쓸게 해서 중앙대 한양대까지 썼어요. 최저 없는 거 두 개를 딱 쓰고. 자, 근데 수능 선택 과목을 봤더니 기하는 고3 때 아니라 고2 때 잠깐 하고 묻어놓고 수능도 미적으로만 했어요. 그럼 기하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리 논술의 기하 시험범이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별도로 대비해야 될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연대의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보는데 그 과학 논술 선택 과목에서 화공, 생공을 지원하면 물화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수능 생원 지원이에요. 그러면 얘 가서 과학 논술을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중앙대도 과학 논술이 있고 그 다음 얘도 전부 다 상위학과로 써놨어요. 무언가 한 개는 비틀어 놓는 게 필요하죠. 연대는 그러면 난 그래도 과학 논술 조금 하고 수학 논술 좀 하니까 지구 시스템이라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최소한도 다 와갑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유형별로 살피고 남은 기간에 이제 요거는 한 6월 전후 혹은 학기 초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프린트물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원서, 수시 원서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보시고 정시 가능성을 한번 잘 보세요. 정시 가능성을 살필 때는 물론 지금 모의고사가 수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설 교육기관에 배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점수 넣으면 대충 라인을 잡아줍니다. 환선 점수로. 그래서 한두 군데 한번 살펴보고 폭을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나? 약간 내려갈 거 감안해서 그래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논술 쓸 때 상위학과 상위 대학 순으로 쓰는 거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유형은 받는지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셔가지고 수시 원서도 잘 마무리하고 수능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올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였습니다. 담임쌤들하고 상담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 계시면 저희 직원이 들어와서 순서대로 부르실 거니까요. 기다리시고 또 몇몇 선생님들은 뭐 수업하고 좀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서현지 쌤 같은 경우는 못 하시거든요. 그건 또 그대로 전화를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가실 분들은 기다리시고